프랑스 혁명. 다들 들어보셨죠? 교과서에도 나오고 뭔가 거창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하실 텐데요. 근데 만약 이 혁명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정치 용어나 심지어 우리가 저녁 먹으러 가는 레스토랑까지 만들어냈다면 어떠세요? 오늘은 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사건 뒤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마케팅과 비즈니스 그리고 문화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1789년 7월 14일 그날 밤으로 한번 가보죠. 파리의 심장부 바스티유 감옥이 성난 군중에게 함락됐다는 보고를 받은 루이 16세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이거 반란이야? 이 한마디에서 알 수 있죠. 왕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이건 혁명입니다. 로슈포크 공작의 이 짧고 단호한 대답. 바로 이 순간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대화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정치적 격변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진 자리에 어떻게 역사상 최초의 굿즈 비즈니스가 탄생했는지 아주 기발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파리 상황이 정말 일촉즉발이었어요. 시민들이 무기고를 털어서 총은 손에 넣었는데 결정적으로 총알에 넣을 화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화약이 어디 있었냐? 바로 왕권의 상징 바스티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스티유로 몰려간 건 그냥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당장 쓸 화약이 필요했던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때 정말 재밌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피에르 프랑슈와 팔루아. 건설업자였던 이 사람은요, 모두가 혁명의 불길에 휩싸여 있을 때 혼자 다른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돈이 되겠는데? 이 사람 정말 사업 수완이 대단하지 않나요? 바스티유 철거 권한을 따내더니 그 철거 현장을 유료 관람구역으로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무너진 감옥에 돌멩이를 주워서 작게 깎아가지고 바스티유 미니어처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애국기념품이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전역에 팔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혁명 굿즈를 만들어서 대박을 친 거죠. 정말 역사상 최초의 이벤트 마케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 봅니다.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왕 일가가 벌인 어설프기 짝이 없는 탈출 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렌 사건이라고 불리는 탈출은요, 정말 한편의 시트콤 같아요. 이게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면 정말 헛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아니 이걸 한번 보세요. 비밀 탈출을 하겠다면서 일부러 밤이 제일 짧은 날을 골랐어요. 그리고 국왕은 하인으로 변장했는데 누가 봐도 나 왕이다 하는 얼굴이었던 거죠. 심지어 마리 앙투아네트는 길을 잃어서 1시간을 헤매고 결정적으로 마차를 너무 크고 화려한 걸 끌고 나와서 동네방네 우리 지금 도망가요? 광고를 하고 다닌 꼴이었습니다. 결국 국경 근처 바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붙잡히고 말죠. 그리고 체포된 루이 16세가 남긴 이 말. 프랑스에는 더 이상 왕이 없소. 자기 입으로 군주제의 끝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 사건이 정말 중요했던 이유는요. 이게 그냥 탈출 실패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왕이 우리를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치려 했다는 엄청난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왕에 대한 신뢰가 이 사건으로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죠. 자, 이제부터는 혁명의 가장 어둡고 무서운 얼굴, 공포정치를 상징하는 그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기요틴, 단두대입니다. 여러분, 단두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뭔가 끔찍하고 잔인한 처형도구? 이런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만약 이 기계가 사실은 더 인간적이고 더 평등한 죽음을 위해 고안된 발명품이었다면 좀 의외 아닌가요? 이걸 보시면 그 아이러니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기요탱 박사는 의사였어요. 그는 귀족이든 평민이든 모두가 고통 없이 한순간에 평등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도는 정말 인도주의적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혁명의 광기 속에서 이 기계는 가장 효율적인 대량 학살 도구이자 공포 그 자체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파리 한 곳에서만 이 기요틴의 칼날 아래 목숨을 잃은 사람이 2,700명이 넘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죠.
당시 유명했던 사형 집행인 샤를 앙리상송의 손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혁명의 이름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혁명이 모든 걸 파괴하고 죽이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잿더미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새로운 문화와 시스템이 탄생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가는 레스토랑 있잖아요. 메뉴판 보고 저는 이거 주세요 하고 주문하는 거, 이게 사실 프랑스 혁명 때문에 생겨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귀족들이 해외로 망명하면서 그 집에서 일하던 최고의 요리사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중을 상대로 자기 가게를 차리기 시작했고, 여기서부터 메뉴라는 개념이 탄생한 겁니다. 좌파, 우파. 우리 정말 많이 쓰는 정치 용어죠.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정말 허무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당시 새로 생긴 의회에서 의장석을 기준으로 좀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왼쪽에 앉았고 보수적인 의원들이 오른쪽에 앉았어요. 근데 그게 답니다. 그냥 자리 배치 때문에 생긴 말이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는 옷 입는 것 자체가 나는 누구 편이다 라고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귀족들은 무릎까지 오는 딱 붙는 반바지, 퀼로트를 입었거든요.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너희 귀족들과 다르다는 의미로 노동자들이 입던 헐렁한 긴 바지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퀼로트가 없는 자들, 즉 상퀼로트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죠. 패션이 곧 정치적 선언이었던 시대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혁명이 남긴 여러 상징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프랑스 국기, 삼색기. 참 예쁘죠? 근데 이 디자인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희망을 상징하는 녹색 나뭇잎을 썼는데 하필 그게 왕의 동생이 좋아하는 색이라 바로 버려졌어요. 그래서 파리시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쓰다가 나중에 과거와 화해하자는 의미로 왕실을 상징하는 하얀색을 그 사이에 넣어서 지금의 삼색기가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한때는 사치와 낭비의 상징으로 온 국민의 미움을 받았던 마리 앙투아네트. 지금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주인공이자 패션 아이콘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이름을 딴 향수, 비누, 과자까지 팔리고 있죠. 한때는 증오의 대상이었던 인물이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상품이자 브랜드가 된 거예요. 결국 프랑스 혁명은 그냥 오래된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좌파와 우파라는 정치적 언어부터 우리가 옷을 입고 음식을 먹는 방식까지 혁명이 남긴 유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혁명이 만든 이 모든 것들, 이 중에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것들 속에 이렇게 거대한 역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